남편이 3년 연속 설날에도 야근이라며 집을 나서는 걸 배웅하고 몰래 뒤를 봐봐 그와 닮은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준비를 마쳤고 다음 날 그가 집 문을 열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족발이 압력솥에서 푹 삶아지며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막 빚은 만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 돼지고기 만두도 있고 아영이가 좋아하는 새우 만두도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작년 여름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시골 외가댁에 가 있었는데 그곳 학교가 다니기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외할머니가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외로울까봐 아이를 제 곁에 두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씻은 딸기를 접시에 담고 있을 때 남편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회사에 갈 때 입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민주는 오늘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저녁 식사는 당신 혼자 드세요. 절 기다리지 마세요. 이 말을 저는 지난 3년간 내내 들었습니다. 첫해 설날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맞춰야 해서 모든 직원이 야근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 해에는 고객이 갑자기 기획안을 수정해달라고 해서 단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단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단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도 똑같은 변명이었습니다. 회사에 설날 후에 처리하면 안 딸기 접시가 흔들리며 딸기 접시가 흔들리며 딸기 하나가 가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주는 현관으로 걸어가디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내가 안 가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마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단중이다. 가끔 한밤중이 깨어나면 옆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모를 때마다 그는 항상 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대며 제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는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해서 그는 혼자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저는 포장해 집으로 가져왔고 칩테이크 하나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왔고 아영이는 밤새도록 울면서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설 저녁 식사할 시간은 있겠죠.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도 삶고 만두도 빚었어요. 몇 숟갈이라도 뜨고 가면 안 될까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늦어서 프로젝트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문 밖으로 나가며 그는 다시 뒤돌아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못 들어올 것 같아. 회사에서 밤샘 작업해야 해.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직 다 담지 못한 딸기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 리허설이 한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민준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눈밭에 한 줄기 흔적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왜인지 오늘은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지난 2해 그가 야근이라고 했을 때는 슬펐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그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고 내일 꼭 제 시간에 갈게. 선물도 가져갈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묻자 그는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설날에 그에게 제 시간에 오고 선물도 가져오라고 할까요? 게다가 오늘 그가 입은 정장은 지난달에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새 옷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저는 서둘러 두꺼운 외투로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서 열쇠를 챙겨 문을 잠그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론이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세우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날인데 아가씨, 남편분 따라가시는 거예요? 혹시 술 마시러 갈까봐 그러시는 건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앞서가는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한 것이기를, 그가 정말 회사에 가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풀단서라도 찾기를 바랐습니다. 택시는 민준의 차를 따라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은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그곳의 집들은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차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택시는 민준의 차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가 알아챌까봐 거리를 두었습니다. 눈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차창에는 얇은 서리가 끼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손으로 닦아내며 앞서가는 검은색 세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릴까가 두려웠습니다. 기사님은 난방을 아주 세게 틀었지만 저는 여전히 온몸이 싸늘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맴돌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이때 민준이 알아채거나 정말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한 것이라면 엄마까지 걱정시키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저 앞차가 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사님이 말하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들었고 과연 민준의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청담동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민준과 지나갈 때 그는 저 안의 빌라들을 가리키며 저런 곳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곳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기사님, 아파트 입구에 세워주세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서둘러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택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 길가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릴 때 모자를 더 눌러 쓰고 목도리를 위로 끌어올려 얼굴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민준이나 아파트 입구 경비원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길가의 나무 뒤에 숨어 민준의 차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맡기는커녕 차창 안의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그저 고객을 만나러 온 것이라면 경비원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5분쯤 지났을까 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단지 안의 오피스텔 건물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주거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단지 내에서도 고급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미색 타일로 외벽이 마감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석상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민주는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능숙하게 인터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위층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 그가 저와 아영이와 함께 있을 때도 웃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웃음이었지 지금처럼 눈 가득 다정함이 담긴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서서 발이 천근만근 납덩이를 매단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제 머리카락과 어깨에 떨어져 금사한겹 쌓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아파트 단지의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왜 위층을 향해 웃었을까? 저는 망설이다가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인터폰 옆에 전자스크린이 있었고 각 세대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던 저는 문득 익숙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민준. 그 이름 뒤에는 1802호라는 호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도 18층 고층이라니. 이런 집은 이곳에서 최소 수억 원은 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챌까봐 인터폰을 누르지 못하고 저는 건물 옆 하단 뒤로 물러나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제 신발과 바지는 다 젖었습니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이가 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추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몸을 일으켜 움직이려던 순간 건물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웅크려 앉아 화단 틈새로 그쪽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굵은 웨이브 파마를 했고 얼굴에는 섬세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채소가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민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말을 들었고 이따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둘러 목도리로 입을 막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민준과 저렇게 친밀한 걸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바로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건물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준아, 가은아, 빨리 나와. 아빠가 우리 폭죽 사러 가자고 하셨어. 곧 건물 안에서 두 아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였는데 둘 다 서너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으며 동시에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아빠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두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라 보았습니다. 남자아이의 눈, 여자아이의 코가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웅크려 앉아 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 명은 어깨에 들쳐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폭죽 사줄게. 밤에 아래층에서 터뜨리는 거 어때?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다가와 민준의 외투깃을 바로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얼른 사서 돌아와요.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두 아이를 안고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화단 뒤에 웅크려 앉아 그들 가족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지난 3년간 그가 말했던 야근과 출장은 모두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다른 여자를 두었고 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매년 설날에 그를 위해 족발을 삶고 만두를 빚으며 설 저녁 식사를 함께할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단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둘러 옆 나무 줄기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민준의 차가 다시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또 다른 가족과 함께 폭죽을 사러 가고 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그들의 행복한 뒷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민준의 차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미등이 눈밭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화단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보라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마치 작은 칼날이 살을 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두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민준이 그들을 안고 있을 때의 다정한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엄마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소매로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빗물을 닦아내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설 저녁 식사 준비 다 됐니? 민준이는? 약은 아니지. 엄마가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는 아영이가 옆에 앉아 세뱃돈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영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 눈물이 또다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얼굴을 돌리고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설 저녁 식사 다 됐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한대요. 오늘 밤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야근이야? 벌써 3년째 설날마다 야근이라니. 그 회사도 너무 비인간적이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라도 맛있는 거 먹어. 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아영이가 너랑 영상통화로 폭죽 보고 싶어 해. 알겠지?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이따 밥 먹고 아영이랑 영상통화할게요.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쉬세요. 영상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가에 웅크려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울 엄두가 나지 않아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저를 힐끗 보며 설날에 한 여자가 길가에 웅크려 오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려하자 저는 서둘러 일어나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설경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내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눈이 그저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거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설 특집 프로그램 리허설이 나오고 있었고 탁자 위에 만두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압력솥 속 족발에서는 아직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으로 가서 푹 삶아진 족발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매년 설날 제가 그를 위해 삶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었는데 이제 그는 아마 다른 여자와 두 아이와 함께 더 푸짐한 설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보았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온통 일과 관련된 내용뿐이었습니다. 가끔 저와 아영이의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그것도 몇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송금 기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제가 물을 때마다 그는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 월급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담동에 집을 살 수 있고 밖에 다른 여자와 아이들까지 부양할 수 있다니 월급이 줄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동시에 침착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민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예전 그는 항상 서재는 자신의 일하는 공간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힘들게 일하니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는 아마 서재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었던 것이겠지요. 서재에는 큰 옷장이 하나 있었고 옷장 맨 위에는 평소 그가 한 번도 여는 것을 본 적 없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민준과 그 여자의 사진들, 그리고 두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과 그 여자는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고 어떤 사진은 놀이동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청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증명서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증명서의 날짜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후였습니다. 즉, 그가 저와의 결혼 생활 중에 그 여자와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중혼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 칸에 모두 민준의 이름이, 어머니 칸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3살, 다른 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년간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3년간 그가 말했던 야근과 출장은 모두 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들과 출생증명서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정리해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은행 카드 한 장과 부동산 계약서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청담동 그 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자는 민준과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행 카드 거래 내역에는 매달 거액의 송금이 있었고 수취인 모두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챙겨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식탁 위에 만두와 족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음식들을 민준에게 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도 민준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에 대해 미리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곧 답장했습니다. 오늘 법률사무소에 야근 중이니 저를 찾아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문을 잠그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설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지요. 저는 길가에 온 집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이 가정을 배신했고 이 가정을 배신했어.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두지 않을 거야. 법률사무소를 나왔을 때 눈은 좀 잦아들었고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길가에 가로등이 켜져 눈송이를 부서진 은가루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의 행동이 이미 중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이혼 시 그가 빈손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집에 가서 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 예를 들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주식 계좌 같은 것을 더 찾아보라고 목록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주신 목록을 들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의 말은 저에게 안정제와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민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거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주신 목록을 옆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목록에는 양측의 결혼 생활 중 공동재산 증명서, 수집 부동산, 예금, 차량 포함, 민준의 중원 증거 수집 결혼 증명서, 사진, 아이 출생 증명서, 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 수집 거액 송금 기록, 불명확한 지출 영수증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공동재산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집은 결혼 전 부모님이 제게 보증금을 대주셨고 결혼 후 우리가 함께 주택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오늘 그가 몰고 간 그 세단이었습니다. 결혼 후 산 것이니 공동재산에 해당했습니다. 예금의 경우 우리는 결혼 후 공동 계좌가 하나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민주는 항상 회사 실적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계좌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민준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회사 기밀 문서가 들어있다며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의 컴퓨터를 켜보니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눌러보았지만 틀렸습니다. 아영이의 생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담동에서 본 두 아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출생증명서에서 기억해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단번에 컴퓨터인 것이었는데 컴퓨터 안에는 숨겨진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민준과 그 여자의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그 여자에게 돈을 송금한 증명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채팅 기록에는 그들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저와 이혼하고 그 두 아이를 정식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송금 증명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2년째부터 민주는 매달 그 여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저는 이 채팅 기록과 송금 증명서를 모두 인쇄하여 파일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휴대폰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의 휴대폰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휴대폰에는 그와 그 여자의 커플 사진이 많았고 그가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에 간 사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두 아이에게 생일 축가를 불러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웃는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진들과 영상을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민준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온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쌓인 증거들을 보며 눈물이 또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막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꽃 한 송이를 사왔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쇼핑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그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었다니.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영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가능한 한 평범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언제 저랑 영상통화로 폭죽 볼 거예요? 외할머니가 밖에 폭죽이 정말 예쁘다고 하셨어요. 아영이의 목소리는 어리고 귀여웠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지금 좀 바빠. 이따가 다 끝나면 아영이랑 영상통화할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응, 그럼 엄마, 빨리 일 끝내요. 저 기다릴게요. 아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외할머니 댁 이야기를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에 아영이의 사진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영이를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함께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베란다로 갔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보니 멀리서 이따금 폭죽이 터져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감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내일 민준과 어떻게 단판을 지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이 집에 돌아온 후 그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를 내놓아 그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검은색 파일철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철을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 신발, 서류 가방, 그리고 그가 집에 두었던 시계, 벨트까지 모두 하나하나 포장하여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그가 내일 돌아와 이 물건들을 보면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날이 거의 밝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불안과 슬픔이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굳건함만이 남았습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민준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저는 소파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는 민준과 그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 그리고 아영이가 아빠 왜 안 와? 라고 서럽게 묻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그쳤고 해가 떠올라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낯설고 눈이 부셨습니다. 어젯밤 민준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 급하게 그가 자주 입는 옷가지와 용품들만 포장했습니다. 변호사님 목록에는 주식 계좌나 부동산 관련 추가 합의서도 찾아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지금 서둘러 찾아봐야 했습니다. 먼저 서재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와 서랍만 보았지 책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 민준이 장식용으로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거의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위 칸부터 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책들을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단단한 책 한 권을 만졌습니다. 책 표지가 약간 헐거웠는데 책 자체의 헐거움이 아니라 안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책의 속 페이지가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은행카드 한 장과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은행카드는 낯선 카드였고 뒤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비밀번호일 것입니다. 몇 장의 종이 중 한 장은 주식계좌 개설 신청서였습니다. 소유자는 민준의 이름이었고 개설 시기는 작년 초였습니다. 안에는 자금 흐름 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계좌에 수억 원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두 장은 청담동 그 집의 추가 합의서였습니다. 을자이 실제 투자하고 갑 민준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만약 양측이 관계를 해지하면 부동산은 저는 이 물건들을 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청담동 집은 민준이 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돈을 댄 것이었고 그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밖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린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계좌는 제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 수억 원은 분명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빼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은밀한 곳에까지
재산을 숨겨두다니. 저는 은행 카드, 주식계좌 개설 신청서, 부동산 합의서를 모두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장을 뒤졌습니다. 맨 아래 칸 구석에서 잠긴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작았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자물쇠는 고이었고 낡아 보였습니다. 민준이 중요한 열쇠들을 서재 서랍 속 철 상자에 보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그 철 상자를 뒤져보니 과연 작은 고리 열쇠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결혼증명서와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증명서에는 민준과 그 여자의 사진이 있었고 날짜는 제가 앞서 본 것보다 반년이나 더 일렀습니다. 즉, 그가 저와 결혼한 첫 해에 이미 그 여자와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언장 초안에는 민준 명의의 모든 재산, 차량, 주식계좌가 그 두 아이에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고 저와 아영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잔인하네. 저는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고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밖의 여자와 아이들에게 남겨줄 생각이었고 저와 아영이를 남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증명서와 유언장 초안도 파일철에 넣고 침실로 가서 민준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에는 서랍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물건은 전혀 없었고 두툼한 현금 뭉치만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보석 상자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보석 상자도 있었는데 안에는 목걸이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저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보석들을 한 번도 본도 저는 현금과 보석 상자도 챙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 재산인데 그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뒤져보니 변호사님 목록에 있는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중혼 결혼증명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사진, 영상, 채팅 기록, 송금증명서, 주식계좌, 부동산 합의서, 현금, 보석. 이 모든 것이 민준의 배신과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철을 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소파 옆에 서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정장 차림이었지만 깃이 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젯밤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회사 휴게실에서 잘 잤어요? 동료들이랑 설 저녁 식사는 같이 했어요? 민준의 웃음이 얼굴에 얼어붙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선물 봉투를 현관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동료? 나 어젯밤 내내 일하느라 다른 사람이랑 밥 안 먹었어. 다른 사람이랑 밥 안 먹었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검은색 파일철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해봐요. 청담동 1802호의 주민은 누구예요? 그 아빠라고 부르던 두 아이는 또 누구고요? 그리고 이 결혼증명서는 도대체 뭐예요? 저는 파일철을 열어 안에 있던 결혼증명서를 꺼내 민준 앞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민준은 결혼증명서에 있는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웅크려 앉아 결혼증명서를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어디서 찾은 거야? 제가 어디서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중혼을 저지르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이 가정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제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요. 민주는 그 결혼증명서를 들고 손가락이 떨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해? 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증명서를 받은 것도 오해고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은 것도 오해고 3년 내내 설날마다 저를 속이고 그들과 함께 보낸 것도 오해라고요. 민준 씨, 좀 그럴듯한 변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분노가 스쳤습니다. 나 그 여자랑 그냥 한순간 실수였어. 그 여자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돈, 그 집 다 그 여자가 나를 억지로 시킨 거야.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당신이랑 아영이가 있어. 한순간 실수? 저는 비웃으며 파헤쳐려서 그 송금 증명서와 채팅 기록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송금한 것도 한순간 실수고 그 여자랑 미래를 계획하며 나랑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도 한순간 실수라고요? 민준 씨, 나를 4년 동안 바보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또 나를 속이려고? 제가 당신 말을 또 믿을 것 같아요? 민주는 탁자 위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더 이상 이전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당장 그 여자랑 연락 끊고 돈도 다 받아올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아영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아영이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이 철렁했지만 지난 3년간 그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그리고 아영이가 매번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던 서러운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영이 생각이 나요? 그 여자랑 결혼증명서 받을 때는 왜 아영이 생각 안 했어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 갈 때는 왜 아영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민준 씨, 기회는 제가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말해도 늦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앞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수화기에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 변호사입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있는 민준을 힐끗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어요. 증거들을 모두 그의 앞에 내놓았는데 지금도 변명하면서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요. 변호사님께서 그에게 현재 상황과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아 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임 변호사님. 임 변호사님이 전화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충격에 빠지고 결국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혼죄, 빈손으로 나가고 위자료까지.
저는 휴대폰을 받아 임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죠? 민준 씨의 행동은 이미 중원죄에 해당해요. 제가 고소하면 민준 씨는 빈손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민준 씨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노인 길은 저와 협의 이혼하고 스스로 빈손으로 나가는 것에 동의하고 빼돌린 재산을 모두 동의하고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럼 나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민준 씨가 어떻게 살지는 저와 상관없어요. 저는 그를 보며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 가정을 배신할 때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죠. 민준 씨가 가져간 돈은 우리의 공동 재산이었고 원래 제 몫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빼돌린 돈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해요. 그건 저와 아영이의 것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들고 보자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는데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 전화 건 사람은 그 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서 이를 악물었고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협의 이혼에 동의할게. 빈손으로 나갈게. 내가 빼돌린 재산도 다 돌려줄게. 하지만 당신은 나를 고소하지 않아야 해. 내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야 해. 민준 씨가 협조해서 넘겨줄 것들을 다 넘겨주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저는 민준 씨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제가 3일 시간을 줄게요. 3일 후에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수속을 봐봐요.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면 저는 당장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아올게.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일어서서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가지러 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민준 씨 물건은 제가 이미 다 포장해 두었어요. 현관 앞에 있으니 지금 가져가도 돼요. 3일 동안 이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더 이상 민주 씨를 보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현관 앞 여행 가방을 힐끗 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뭔가 말하려 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지만 동시에 약간 허전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으로 가서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해서 민준과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아영이를 잘 돌볼 테니 제가 안심하고 뒤씨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해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과 아영이를 반드시 잘 돌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요. 민준이 떠난 후 저는 현관의 텅 빈 공간을 보며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했지만
동시에 약간 허전했습니다. 저는 소파로 가서 방금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여 파일철에 넣고 서랍에 잠가 두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핵심적인 것들이니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집안을 완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중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치워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편할 테니까요. 이전에는 그가 자주 입는 옷가지들만 급하게 포장했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흩어진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재의 책들, 침실의 장식품들, 그리고 베란다, 수납장에 그의 운동 장비들이요. 저는 먼저 서재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위에 장식용으로 꽂혀있던 경영학 서적들을 한 권 한 권 꺼내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고 그냥 두면 자리만 차지할 뿐이니 나중에 팔거나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아래 칸을 정리하다가 장량한 책장 뒤하다가 책장 뒤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검은색 천. 꺼내보니 안에는 골프채 한 세트와 아주 비싸 보이는, 안에는 골프채 한 세트와, 안에는 골프채, 꺼내보니, 안에는 골프채. 돌아와서 저에게는 자신은 골프를 전혀 못 쳐서 한 번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말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는 골프를 못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치어 다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골프채와 트로피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골프채와 트로피도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돈이 없다며 월급이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고 아영이에게 좋은 책가방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더니 이렇게 비싼 골프 장비를 살 돈은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재 정리를 마치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의 침대 협탁에는 아직 보석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저에게 사준 선물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제 보석은 전혀 없었고 남자용 백금 목걸이 하나와 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디자인은 아주 독특했고 한눈에 봐도 저에게 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에게 사준 것일 텐데. 저는 보석 상자도 종이 상자에 넣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옷가지들을 포장할 때는 옷장 맨 위 칸의 수납 공간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보니 안에는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그와 그 여자의 커플 옷이 가득했고 아이들 옷도 몇 벌 있었습니다. 사이즈로 보아 그 두 아이의 옷인 듯 했습니다. 그가 이런 옷들까지 집니다. 그가 이런 옷들까지 집에 숨겨두다니 정말 저를 바보처럼 속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여행 가보처럼 속였습니다. 옷장 구석을 정리하다가 딱딱한 물건 하나를 만졌습니다. 꺼내보니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안에는 업무 기록이 아니라 민준이 쓴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와 그 여자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함께하게 된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그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이 어떤 술자리에서였고 그 여자가 부잣집 딸이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썼으며 나중에 그 여자가 그에게 투자를 유치해 주어 그가 승진하게 되었고 그는 그 여자와 결혼 증명서를 받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에는 그가 오래전부터 저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계속 미루고 있었으며 모든 재산을 그 여자 명의로 빼돌린 후에 저에게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것은 그저 든든한 배경을 찾기 위함이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를 차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과 사진들을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어긴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침실 정리를 마치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란다 수납장에는 그의 운동복과 운동화, 그리고 농구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을 모두 꺼내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다가 문득 베란다 수납장 구석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모두 그와 그 여자, 그리고 두 아이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설산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해외 휴가 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종이상자에 던져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아영이의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오후까지 정리를 마치자 집안의 민중과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5개의 큰 종이상자에 담겨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상자들을 보며 이전의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민준이 제게 안겨준 상처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삶에서 완전히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뒤쉬를 처리하고 아영이를 잘 돌보려면 저 자신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영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영이는 주말에 제가 외가댁에 갈 것이라고 하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전화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저녁에는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미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두셨으니 내일 법률사무소에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민준에게 서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변호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제가 가장 편안하게 잔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고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현관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닦으며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의 시선은 문에 붙어 있는 종이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뻗어 종이를 떼어내려 했고 입으로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걸 왜 붙여?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떼지 마세요. 제가 그를 막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예요. 떼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서명하러 온 거지 종이 찢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민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문에 붙어있는 이혼 통지서와 증거 설명서를 다시 보았고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창문과 침실 창문에도 종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눈빛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당신 미쳤어? 이런 걸 사방에 다 붙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거야? 당신은 창피한 줄도 몰라? 창피하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주문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3년 동안 속일 때는 왜 창피한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창피한 줄 아는 게 늦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이혼 합의서예요. 이 변호사님이 이미 작성해 주셨고 어제 전화로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민주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그 집은 나한테 남겨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살 곳이 없어. 그 여자도 나랑 헤어져서 나를 쫓아냈어. 나마저 집이 없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니 그건 민준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한치의 동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주셨고 결혼 후 우리가 함께 주택대출금을 갚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 원래 민준 씨와는 크게 상관없는 집이에요. 지금 민준 씨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당연해요. 민준 씨가 살 곳이 없는 건 저와 상관없어요. 그 여자에게 가거나 집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준이 다시 변명하려 할 때 현관 밖에서 이웃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아주머니와 몇몇몇 이웃들이 문에 붙은 종이들을 보고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서둘러 일어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닫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모두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지 못하게 해야죠. 민준의 손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수억 원은 지금 당장 받아올 수가 없어. 그 여자가 돈을 다 썼다고 돌려주지 않겠대.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민준 씨의 문제예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한 달 안에 그 돈을 받아와서 저에게 돌려줘야 해요. 만약 받아오지 못하면 저는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그때는 민준 씨가 돈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민준은 감옥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매정해? 우리 부부였잖아. 나한테 살 길은 좀 열어줄 수 없어? 제가 매정하다고요. 저는 지난 3년간의 억울함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3년 내내 민준 씨는 매년 설날마다 저를 속이고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보냈어요. 저는 혼자 설 저녁을 먹었고 아영이가 아빠 언제 오냐고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민준 씨는 저와 아영이에게 살 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민준 씨는 저와 아영이에게 살 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말하면 말할수록 격해졌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저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진작에 뭐 했어요? 민준 씨, 더 이상 저에게 부부의 점 따위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저를 배신한 순간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민준 씨는 서명하거나 아니면 제가 당장 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고소 자료를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민준은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고 현관 밖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펜을 탁자에 던지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 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명이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영이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 몇 마디라도 하고 싶어. 안 돼요.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아영이는 지금 민준 씨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영이가 마음을 정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현관 앞 종이 상자들 가져가세요. 복도에 두지 말고 이웃들 통행에 방해되니까요. 민주는 일어서서 현관 앞에 5개의 큰 종이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붙은 종이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상실감과 후회감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상자들을 들고 한 걸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대자 눈물이 드디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를 배신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났고 아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창밖의 해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임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민준이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최대한 빨리 후속 절차를 처리해 줄 테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주말에 아영이를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기뻐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저는 외가댁으로 가서 아영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영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다니며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깨끗하다. 외할머니 집보다 더 예뻐.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우리 둘만의 집이야. 엄마가 집을 아영이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꾸며줄까. 아영이는 신이 나서 뛰어오르며 제 목을 안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 공주 침대도 갖고 싶어요. 그 후로 저는 임 변호사님과 이혼 절차를 밟는 동시에 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벽은 분홍색으로 칠했고 아영이에게 공주 침대를 사주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책장을 놓고 아영이가 좋아하는 그림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영이는 매일 방과 후에 집에 와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골라 소파에 앉아 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고생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이혼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준에게 빈손으로 나가도록 판결했고 한 달 안에 그 여자에게 빼돌린 수억 원을 받아와 저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돈을 받아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은 그 여자를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매번 경비원에게 막혀 나중에 김 아주머니에게서 들었는데 민준은 중원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여러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아 결국 공사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십 제곱미터의 작은 원룸을 빌려 살면서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고 저에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그가 고통받는 게 당연해라고 말했습니다. 반 달쯤 더 지나 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제때 그 돈을 받아오지 못해서 법원이 이미 강제집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고 그의 검은색 세단도 경매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얻은 돈은 모두 저에게 판결되었는데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수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셈이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민준이 남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게 되어 나중에는 KTX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고 아이들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제 마음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정을 배신했을 때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저와 아영이에게 안겨준 상처는 후회 한마디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영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격돌을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색이 바래 셔츠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흑푸성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도 저와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감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영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왜 벽돌을 나르고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웅크려 앉아 아영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아빠 맞아. 아빠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아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아영이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민준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도시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그의 생사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는 일에서 점점 더 성공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셨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승진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아영이도 점점 더 철이 들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아영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영이가 침대에 누워 공주 인형을 안고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항상 제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저는 아영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영이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침대에 누워 창밖에 달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을 겪었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영이를 잘 돌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